부정평가가 49.7, 긍정평가가 46.7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0%대로 내려온 것이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을의 정례조사에서 리얼미터 정례조사에서 40%대로 내려온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해서 5.5% 상승한 49.7, 그 다음에 긍정평가는 더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하향 추세고 6월 첫 주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첫 번째 주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의 9% 이상 빠졌어요. 55.2에서 46.7이니까 3주 만에 지금 9%대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한 달 전으로 치잖아요. 5월 4째 주, 네 번째 주 기준으로 하면 59.1에서 46.7 거의 한 13, 4% 정도가 빠진 거거든요. 한 달 만에. 야, 저 정도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을 뽑아줬던 국민들, 뭐 여론조사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때 한 49%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당선됐을 때보다도 더 지지율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을 나갔다 오고 나면 네. 이 컨벤션 효과 등으로 국민들이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왔다 해서 그렇죠. 해외 순방의 보따리를 갖고 돌아오면 네. 항상 그 다음 주는 적어도 2, 3%는 올라가기 네. 마련이거든요. G7 정상회의 가서 여러 가지 역할하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빠졌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돌아오고 나서 솔직하게 국민들께 알린다고 성과 보고회를 했잖아요. 2시간 정도 하셨죠.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된 수치로도 40% 그렇죠. 그리고 근부정이 교차했다. 네. 지역별로 다시 놓고 조금 더 보면 서울, 인천, 수도권이 쫙 빠졌어요. 맞아요. 경기도가 네. 엄청 빠졌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인천, 경기, 서울이 네. 빠졌는데 네.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결국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아, 집권 당과 정부는 전당대회 뉴스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 안에서의 권력 다툼으로 첨예하게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공소 취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을 조금도 시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코스피 오늘 나오고 있는 뉴스가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를 제치고 넘버원이 됐다 이런 네. 뉴스가 나오는데 오늘 점심에 같이 있던 기자분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코스피 9천이 넘어가게 되면 무슨 양극화가 생기냐면 자산 양극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양극화에 네. 이어서 주식으로 인한 주식 양극화까지 더블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사실은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다듬어줘야 되는 정부인데 그렇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어렵게 내모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저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게 아닌가. 근데 진짜 문제는요. 네. 이게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주면 네.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쭉 우하향합니다. 그렇죠. 긍정지표가. 부정지표는 아주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되고 나면 지금 지표 정도가 되면 저 윤석열 정부 때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아, 한 번 저렇게 꺾이고 나면 그 다음 이 흐름을 바꿀 만한 엄청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 정부 내각이 아니죠. 어저께 청와대 참모진 인사 발표한 네. 거 보니까 별로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심각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뚜렷이 못 내놓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대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양극화 말씀하셨는데 그 코스피 지난달에 코스피 종목 948개 중에 네. 지난달에 상승을 탔던 기업은 110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11%밖에 없어요. 나머지 840개가 하향세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뭐 9천 돌파니, 뭐 8천 뭐 후반 돌파니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떨어지는 지지율에 날개는 없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이 되고 네. 뭐 오늘 오후만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스타벅스가 이제 다 문을 닫고 뭐 교육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작된 그러한 문제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지금 없다고 밝혀지는 게 올림픽 공원 사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결점을 못 찾고 있고 이제 장마가 시작이 돼요. 장마가 시작이 되면 그 장마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것도 대통령의 과연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까? 또 8월 전당대회까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일은 없을 것이다. 뭐 9월에 있을 정기국회 시작해도 그럴 것이고 그나마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하려면
월드컵에서 우리가 굉장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또 그렇지도 않아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 있을 때는 이겼는데 네. 대통령이 국내 들어오니까 또 축구가 졌습니다. 뭐 이런 문제. 네, 뭐 등등 뭐 내가 농담적으로 섞어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락하는 지지율의 날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네. 나가게 됐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 멕시코 경기 생각하는데 나가 계셨구나. 네, 나가 계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외 순방의 효과, G7 참석의 효과가 그렇게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뉴스 매일 보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했지라는 생각이 그냥 약간 그런 추상적인 것만 있어서 대부분 MOU라서 정청래 대표가 월드 클래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월드 클래스요? 제가 좀 이분 좀 이상해서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좀 솔직히 동의가 안 돼요. 아니 근데 G7의 네. 성과를 네. 그거를 대통령이 가져오려면 가서 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가셔서 뭐 하셨어요? 말- 거기서 저기 올림픽 공원 모인 사람들 저거 반사회적 행태다 이러시고 네. 그다음에 나는 선거 책임 없고 저거 여당 잘해야 된다. 아니 밖에 나가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국민들이 해외에서 잘하고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게 지지율로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같은 리얼미터 조사만 이렇게 봐도 4월 셋째 주 조사가 한 65% 좀 넘게 나왔었는데 네. 지금 정확히 두 달 만에 지금 50%로 밑으로 빠진 거잖아요. 이게 5분의 1이 빠진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지율로 따지면 5분의 1이 빠진 건데 물론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커다란 이벤트가 있어서 엄청난 악재가 터져서 뚝 떨어졌다 보기에는 네. 이제 거품이 거치고 있는 건데 그 거품이 상당히 빨리 거치고 있다. 이 부분으로 보이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지지율 빠지는 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네. 보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선관위 대처 미흡이에요. 선관위에 대해서 이걸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가 됐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나서가지고 확실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아니 이건 유야무야마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일 아니다 네. 남일이다라는 식으로 약간 유체이탈 화법을 쓰시니까 그럼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이런 일 하라고 대통령 뽑아놓은 건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지율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내부 집안 싸움이죠.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 지금 환율 1,500원대 찍고 있죠. 그다음에 고물가 이제 곧 부동산도 똑같아져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민생 챙길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총리 보고 민생 챙기랬더니 총리는 지금 전당대회 한다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손은 누가 키우냐? 네. 이제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할 시점이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은 누가 키워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결국에 손은 대통령이 키우셔야 되는데 좀 그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뭐 본인은 되게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근데 체감이 안 되는 건 뭐 여론조사의 지표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정당 지지도예요.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국민의힘이 44.3% 그다음에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38%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굉장한 급격한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지금 3주 연속 상승세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의힘이 가장 큰 지금 리얼미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이 원인은 뭘까요, 우리 부장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선반영하잖아요. 선반영. 여론조사상의 그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심리거든요. 정당 지표도 현행에 대한 평가 플러스 선반영이 돼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지리멸렬하게 있었는데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로 이 당이 바뀔 거다. 좋아질 거다. 다음번에 남은 가장 빅 이벤트가 총선이잖아요. 네. 총선 때 벌써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 소수당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만큼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기대가 총선에서 한번 반전 카드를 이루고 나면 네. 그 다음에는 이 당에 유력한 대권 주자도 있으니까 대선 다음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선반영됐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를 두고 좋아질 만한 이슈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삿발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는 대통령도 함께 껴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출마를 한 해 만에 하지만 결국은 나올 거잖아요. 네. 나오고 나면 지난주에 90도 인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당대회까지 대통령과 거리감을 두고 한번 제대로 붙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지지율이 다 같이 통합하면서 가기보단 분열의 길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민주당의 현 상황을 먼저 앞당겨서 지지율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아, 생각보다 조금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 적어도 전당대회까지는 달리 변할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8월 중순인데 8월 17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김성열 최고 보시기에는 지금의 어떤 당에 대한 지지도의 역전이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혹시 분석하시는지. 저는 오세훈 시장 덕분이라고 봐요. 오. 예, 왜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된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뚫고 됐는데 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수 아직 살아있네. 보수 갈만하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이제 내 의견을 표출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거야.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민주당이 높게 나오지? 나는 민주당 싫은데 하고 이제 응답을 안 하던 사람들이 야 그래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네. 그리고 지금 이 선관위 사태 왜 더 이상 목소리 안 냈다가는 네. 이게 처리가 안 되겠구나. 그럼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같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집권 여당 세력의 폭주, 독주를 견제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 부분이 저희 개혁신당에게까지 넘어오지 않는 부분이 저희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요. 혹시 지금 김병민 부시장 나와 계시다고 오세훈 시장님은 다음 주에 다른 분으로 아니 뭐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분석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뭐 충분히 뭐 그런 뭐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강대규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아주 일부 반사적 이익도 있겠죠. 네. 그 이재명 정권의 무능이나 네. 또 민주당의 집안 싸움에 대한 반사적 이익이 일부는 있겠는데 그 반사적 이익치고는 세부 수치를 들여다보면 네.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올림픽공원 그 사태와 관련해서 그 연령대별로 저 지지율을 뜯어다 보면 20대에서 국민의힘이 60%, 네. 민주당이 20%가 네. 나와요. 이게 트리플 차이가 나오는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선명성을 가지면서 그 지지율이 저렇게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라는 네.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뭐 한두 가지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뭔가 국민들이 선명성을 가지고 그 지지율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한 5월 달쯤에 나왔어도 좀 갔을 강원도 텐데. 선거가 해볼 만 있었는데. 네, 그런 약간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네. 그때 그런가요? 아니 그러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상승에? 뭐 영향이 뭐 아예 없진 않았겠죠. 네. 장동혁 지도부가 뭐 못했다고 하면 지지율이 확 떨어졌을 텐데 근데 네. 그렇다고 장동혁 지도부가 굉장히 뭘 잘해서 정책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사적 이익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젊은 20대가 아까 60대 20이라 그랬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그 혼자서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네. 아니 당 대표가 당 사무를 통상 업무라고 처리해 놓고 올림픽 공원에 가 있는 게 말이 되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지금 20대에서 적극 응답층에는 네. 뭔가 화답이 온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네. 뭐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얘기했던 세대 포이론이 점점 더 네. 이렇게 현실화되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근데 약간 네. 세대 포이론을 약간 수정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지금은 다시 또 인구 구조를 보기에 네. 4050이 너무 많습니다. 많죠. 인구가. 예. 너무 많고 네. 20대가 너무 인구가 적죠.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대 포이론을 뭐 하려면 네. 약간 좀 세밀하게 좀 수정을 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4050 층에서 뭐 직업별 층이 있을 거고 뭐 혹은 지역별 층이 있을 거고 이거를 또 세부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